제가 이 안심소득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기성 교수님하고 같이 저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좀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영화를 지금 잠깐 짧게 줄여서 보여드렸는데요. 꼭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무미건조하게 요약이 됐지만 시간을 줄이느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서브 컨텍스트로 케이트라고 하는 홀로 된 여성이 아이들 키우는 줄거리도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과 단점이 있는지 그걸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실 저걸 보고 제가 굉장히 느껴지는 바가 많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설명할 때는 늘 제가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고 이 영화를 보면 왜 안심소득이나 이런 새로운 종류의 소득보장 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사실 이런 방금 전에 보신 이런 스토리는 비단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불편, 다시 말해서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 내지는 단점입니다. 이제 안심소득이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빈부격차 해소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편을 해소를 하고 아울러서 이제 경제 효과도 있고 나중에 다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죠. 예시를 들어놓은 것처럼 이 최인기님의 사례가 거의 이 영화에서 보신 그 스토리하고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죠. 성북구 내 모녀 사건도 있었고 여기 보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 강서구 수급자, 또 노원구의 차박 사건을 비롯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 이런 사연들이 과연 어떤 복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최소화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자체로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앙 정부가 미처 시도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소득보장 실험을 서울시에서 한번 충분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오늘 그 얼개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준비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을 가져온, 경제 환경을 가져온 코로나19 또 디지털 대전환 이런 사회 현상들이 바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뉴스인데요.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뉴스는 아마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화,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리콘밸리로부터 이 기본소득제도 내지는 안심소득과 같은 이런 소득보장 시스템의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 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실험들이 모든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세계 소득 실험 동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왜 안심소득 실험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코로나19가 그 소득 양극화 내지는 자산 양극화를 아주 가파르게 만들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가격 격차가 매우 벌어졌고, 뭐 소득 격차는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소득보장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60개 도시에서 약 20가지 정도의 소득보장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소득보장이냐를 놓고 전 세계 도시들이 실험 경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하단에 우측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이 60여 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이 소득보장 실험 시장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안심소득을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이 60여 개 도시가 모여서 네트워킹을 한 것처럼 우리도 안심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실험에 돌입한 도시들을 전부 모아서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켜봐 오신 것처럼 우리 여러 언론인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해온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안심소득대조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하후상박입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저의 10여 년 전부터의 아주 굳건한 제 복지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걸 보시면 아시는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한 800가구, 일단은 올해 500가구로 시작하고 내년에 300가구 보충해서 800가구, 그 다음에 비교 집단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1000가구에서 총 18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 말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우측 하단에. 그러니까 이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한국처럼 데이터가 뛰어나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돕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을 실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행정 시스템이 선준화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불투명하다든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는 치팅하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어서 정확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소득 파악에 가까운 이런 소득 파악 시스템이 지금 전자정부 덕분에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하후상박,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 대한민국이 매우 최적화되어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우리 시스템을 보고 해주셨다는 거죠.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자주 활용하는 그림인데요. 안심소득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분도 이 그림을 보면 금방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어떻게 다르구나 하고 아실 수 있는 그림이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도는 실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 대상이 된 가구들의 근로 의욕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분들의 생각의 변화, 이거를 경제학자, 복지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를 총동원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 정책 실험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의 심리 상태나
근로의욕이나 뭐 주거 형태, 건강 상태, 마음가짐 이런 거를 미리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비교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전과 후가 비교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 혜택을 받는 분들과 이분들을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더 정확하려면 기본소득 시스템까지 같이 시행하면서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비교를 하려면 사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전 조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까지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의 마음이나 근로 의욕이나 이분들이 얼마나 더 일을 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와도 그 일을 붙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고착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 기초수급자 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이분들의 근로의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속해서 추적 연구를 하는데 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적극 동참해 주신다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간에 이 실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미국의 그 시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또 미국의 무슨 대학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겠다. 일단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왔다고 그래요. 우리도 관심 있다 하는. 이제 앞으로 시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업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한번 설립해 보고 싶다. 서울시가 그걸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서울시의 이 실험만큼 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에 잘 세팅된 이런 소득보장 실험이 아마 전 세계에 없다 이렇게 자부하기 때문에 이미 이 실험을 시작한 베를린시라든가 네덜란드의 위트레이트시라든가 또 미국의 도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회보장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걸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밝혀내 보겠다는 겁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나중에 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4월 중순에 1차 가구 선정하고 모든 가구를 다 소득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조사를 하고 또 2차로 선정하고 또 최종 선정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지시는 의문이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게 골고루 다 이게 저 표본이 추출이 될까? 이게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계층을 나누어서 소득층하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골고루 분포하는 그런 그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온라인 접수를 하고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5일 정도는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인터넷이 아닌 형태로 또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신청이 몰릴 때 약간 이제 동시적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몰릴 때 대비해서 아마 뭐 요일별로 주민등록번호별로 뭐 이렇게 안전장치를 좀 마련했나 봅니다. 그건 상세한 건 나중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십시오. 이것도 뭐 그 선정을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실험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여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데, 이 밑에 보라색 부분이 본인이 버는 부분이고, 이 위에 붉은 부분이 이제 그 더해주는 정부에서 서울시가 더 더해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만큼 버는 사람은 이만큼 받는 더 지원받는 거고, 하나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차이의 50%인 요만큼을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봤더니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서울 시민한테 하게 되면 약 뭐 8조 7천억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번 실험을 하는 동안 들어가는 이 시범 사업 예산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인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소득 양극화 완화죠. 당연하죠. 소득 양극화 완화는 당연히 탁월하겠죠. 왜냐하면 하후 상박이니까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드리니까요. 두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88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여기 어디 있나? 여기는 없는데, 아까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초수급자 제도 하에서 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분들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수입이 생기면 다 쓰죠. 여유 있는 분들은 저축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 경제 선순환 효과, 경제를 돌리기 위한 기초적인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더 여기에 지원되는 그 금액들이 하게 되고, 그런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욕 증대. 기존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더 돈을 벌 기회가 와도 그걸 망설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스템은 자기가 버는 거에 더해서 일정 부분이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온다고 해서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나 다니엘 브레이크 이 영화의 주제는 이제 인간적 자부심이죠. 한평생 열심히 일해 오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심장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 내가 복지 혜택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니까 인터넷 쓸 줄 모르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락해가는 본인의 인간적 자부심, 자존감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이런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안심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 안심소득의 기대 효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이 과제를 풀어가야 되는 시점에 서울시가 이러한 소득 실험을 선도하겠다는 거고요.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정말 기대감을 가질 만한 새로운 복지 실험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실험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실험이다 이렇게 막연히 짐작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소득보장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밝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 실험으로 세팅된 이 안심소득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면 이걸 이제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도록 해서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을 한번 틀거리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가겠다는 전제하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복지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응해서 여러 가지 소득, 이거 중앙정부 협조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갑자기 새로운 실험을, 그 혜택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즈음에 2022년 즈음에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을 한번 해봐 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죠. 이런 실험을 왜 하느냐? 무슨 뭐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 실험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실험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 세계 이 복지 전문가들이 엄청난 연구를 이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냐, 안심소득이 더 유용한 수단이냐에 대한 비교 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비교 평가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시범 사업의 목표는 소득보장 시스템의 새로운 그 시도에 대한 실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미리 실험 기간을 통해서, 시범 사업 기간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마련하고 본격 시행할 때는 그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스템을 함께 작동시키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뜻이 있고요. 뭐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왜 기본소득을 실험을 안 하고 안심소득을 실험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안심소득 실험을 함으로써 기본소득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 기본소득 실험을 해주는 나라는 많아요. 다른 도시에도 많고 미국에도 그게 많죠. 왜냐하면 그게 간단해서 그래요. 아까 그 배너지 교수의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심소득 실험을 해보고 싶지만 안심소득 실험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 있고 이걸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툴이 아카데미아에 학계 쪽에 마련이 돼 있고 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 같은 이런 데서 소득 실험하면 기본소득 실험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발전 나라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실험 자체도 그렇고 그 효과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사회가 고도화돼 있고 국민소득이 그래도 3만 달러 이상 된 나라의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팅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스크리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 시스템을 실험해도 그 실험 결과를 아카데미아에서 전문가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유인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인책을 쓰실지는 이따 국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천가구의 경우에 귀찮은 설문을 자꾸 응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자꾸 그 속마음을 캐내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하는 게 귀찮잖아요. 일단 어려운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실험을 왜곡시키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그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제 우리 박기성 교수님이나 우리 이성규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기본소득과 같이 하느냐? 물론 같이 해야죠. 저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재차 강조를 이미 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문단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면서 이 비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소득론자와 기본소득론자를 구분해서 안심소득론자만 여기 참여시키는 실험이 아니다. 그 실험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과연 어느 시스템이 더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런 원칙 하에서라면 당연히 기본소득, 안심소득, 그 절충형 이런 거를 다 같이 비교해야 되고요. 그 가장 괜찮은 실험이 베를린에서 시작이 됐어요. 베를린에서는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안심소득 유사한 실험까지를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은 굉장히 합리적인 실험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서 중간에 그런 실험도 여기에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어요. 시작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시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저는 그 디테일한 걸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만 정해드리고 이러한 취지의 이러한 정책을 한번 시행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디테일한 말씀은 아무래도 국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거예요. 공정소득, 안심소득, 기본소득 이름에 연연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그 공정소득이라고 말씀하신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심소득하고 정신은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하신 내용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시작할게요. 비교 집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1대2로 이제 그 실험 집단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들어가는 사업 500가구하고 비교 집단 1000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2배수 정도를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비교 집단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구성을 하지만 일정 부분 많이 그 그러니까 탈락이 아니라 아마 자연 감퇴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2배로 비교 집단을 한 거고 그 비교 집단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베를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일정 그 한번 이제 조사할 때 10유로를 이렇게 뭐 상품권 형태인지 현금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당의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비교 집단을 좀 유지가 되려면 좀 그분들이 내가 조사해서 뭐 이 정도 좀 이렇게 그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정도 수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비교 집단의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20년도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안심소득 설계할 때 그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분석을 해왔었고요. 그런 데이터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재산 기준을 왜 넣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기존의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월 수입은 적더라도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소득으로 평가를 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월 수입으로 생활비가 없더라도 국기초에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대신에 안심소득은 어떻게 설계했냐면 소득하고 재산을 별도로 봐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중위 지금 1단계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재산 기준을 3억 2,6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요 재산 기준을 책정한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소득 혜택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는 사회 형평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별도로 3억 2,600만 원 재산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의 이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이나 뭐 일정 부분 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을 배제하는 걸로 복지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것도 다 받고 안심소득을 추가받는 게 아니에요. 현금성 복지는 중복을 제외하고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고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심소득을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다음 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처음에는 100%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소득 수준이 좀 그러니까 기존의 국기초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다. 왜냐하면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지만 향후에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계속 이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85%로 책정하게 됐어요.